아니 씨, 무슨 바다에 까마귀가 있냐? 또 까마귀도 화가 났어. 도파라, 근데 여기 어디야? 아, 여기가 순천만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갈대로 되게 유명하다고. 근처에 가면 벌교의 꼬막도 있고 보성 노차밭도 있고 나가능성이랑 그리고 드라마 세트장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야. 와, 그래? 근데 우리 지금 시간 늦었는데 어디서 자? 잘 때는 구했어? 여기 근처에 개인실 전용 레지던스 아틀리에 하우스가 있다고. 아 까마귀가 말도 안 해. 저렴하고 깨끗한 아틀리에 하우스? 어서 가보자구. 네, 새로 광고를 요청해주신 아틀리에 하우스입니다. 위치는 순천. 네, 여기가 순천향대 근처에 있어요. 네, 그 여행객이나 아니면 세미나 그리고 네. 비즈니스 그리고 교환 교수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죠. 네네.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중에는 2인이 4만원, 1인이 3만원이라고 하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2인이 5만원, 1인이 3만 5천원. 그러면 블랙홀 청취자라 그러면? 1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죠. 네. 근데 여기에 저희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블랙홀 듣고 왔어요 이러면 재미없잖아. 그쵸.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야 청취자가. 뭐라고요? 투숙객이. 투숙객이. 뭐라고요? 사장님 보자마자 네. 매끈 진행? 이러면 사장님이 메르미? 4개 중에 고를 수 있어요. 투숙객이 또 미스테리 고수? 한 고수. 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한 고수? 이렇게. 이곳에 저렴한 요금 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직원을 두고 계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자나 카톡이나 네. 전화로 이름과 숙박일, 인원을 보내주시거나 통화하시면 그 예약을 잡아주신다고 하고요. 연락처는요 010-7401-7820 카톡 PHOTOSOO 포토수입니다. 네. 순천 아틀리에 레지던스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용해주세요. 자세한 이용 방법은 팟빵 블랙홀 광고방을 참고해주세요. 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메르미입니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네, 강북사는 프리랜서 이분한 안도팔입니다. 눈길을 뚫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길이 미끄러워. 위험해서 오늘 안 오려고 그랬어요. 눈 진짜 많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가 설 연휴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30일 설 세신 다음에 여유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네,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저희가 무료로 광고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거 들으시고 광고를 한번 넣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표 메일로 주저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짜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문제의 발달이 됐죠. 저희가 짠다는 거. 그래서 저희 즐겁게 광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 네. 테니까요. 네,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우리 너무 자주 보지 않아요? 그게요. 그냥 어저께도- 얘기하기가 민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같이 있으니까. 어제도 넷이 다 생일 파티에 생일 갔었죠. 그렇죠. 너무 자주 봐서 사실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저희 또 놀고 먹고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댓글 얘기 좀 해볼까? 네. 공주땡님께서 저도 유령 청취자예요. 회사에서 조금씩 듣고 있다고. 근데 그 멜리스랑 아이들 편이 좀 마음이 아프셨대. 저도. 내 최고의 에피소드를 꼽으라면은 나는 멜리스 편이야. 아, 그래요? 그 세타가야 사건. 너는? 저는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도 재밌었어. 아이들. 메르미너스. 저는 외계인 말대와.
그때 백인과의 대화. 강대리님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요. 이거 강대리는 저도 그거요. 근데 최고로 기억 남는 거는 음. 그거죠. 제일 첫 번째 했던. 디아틀로프. 아우. 난 그건 지워버리고 싶어. 진짜 지워버리고 싶어. 저희가 그것도 한 3번 녹음한 거잖아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뭐 어떤 게 재밌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방송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좋다. 뭐 이렇게. 맞아. 아이디어 좋으신데요. 그다음에 큐택님께서 오랜만에 후기 남겨요. 그 자격증 뭐 시험 보셨는데 아유,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필기는 붙으셨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이제 실기 시험이 남으셨다고. 화이팅. 화이팅. 그다음에 푸른이슬 S님께서 너무너무 재밌는데 초기 지대너변 느낌이 난다고. 방송 제발 오래 계속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죠. 난 지대너변 저 포기했어. 그만하시면 안 돼요. 네, 춤추는 냐옹이님께서 유령 청취자 스물스물 올라와서 유령 청취자분들 좀 많이 나와주셔서 저희가 다들 일어나라. 진짜 일어나세요. 일어나시죠. 그랬더니 특히 메르민님 목소리 웃음소리 참 좋아요. 옥구슬이 또르르르. 이상벽 씨. 그다음에 이건 좀 되게 마음 아파서 나는 이 댓글이 강혜지자님인데 아, 네. 20대에 초반. 꾸미기 좋아하는 여대생이신데 네, 20대 초반 눈이 여대생이 좀 불편하시다고. 불편하신가봐. 네. 근데 리피뷰 검사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 했는데 수술 비용이 너무 비싸셔가지고 도입? 아직 네, 된 적이 약물 치료만 없으니까. 받고 있으시다고. 그래도 증세라도 이제 알게 된 것만 해도 증상이 어떤 건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거 듣고 재밌으시다고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지. 괜찮아요. 돌팔이라고 알아도 돼요. 그 다음에 술푼 하루님께서 구마의식에 관한 내용 너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악마 빙의 이런 거 잘 안 믿으셨었는데 그 메르미가 올린 그 빙의된 소리 있지. 미셸 소리. 그거 듣고 너무 무서우셨다고. 전 내용을 제가 사진방에도 링크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구역 미친놈님께서 그 이틀 만에 다 들으셨대. 이제 뭘 들어야 하나요? 강추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피아옹님께서 빨리 듣고 싶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다음 편 기대. 메일리님께서 검은 사제들 듣고 있다가 질문 있습니다. 팟빵 사진에 자료 올려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진방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 메름이랑 나랑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사진 있는지 체크해서 올려주시죠. 말씀드렸는데 그 저희가 사진방 옆에 광고방이 또 있잖아요. 그 광고방에 보시면은 뭐 이제 저희 무료로 광고 받는 거는 거기 클릭하시면은 뭐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다음에 러블리코님도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안도팔님이 얘기하신 신촌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했었다고. 몰랐어요. 그다음에 낚시킹님이 휘삐삐삐 여기서 빵 터지셨대. 다시 들어도 30일 날도 올려주신다고 하니 구정이고 뭐고 그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큐택님이 모뎀 소리에 빵 터지셨다고. 이게 나도 너무 재밌었어. 추억 얘기하니까. 피아옹님도 요즘 이제는 손수 쓰는 편지, 뭐 물건들 이런 게 다 핸드메이드라고 불리게 되는 요즘 상황이 참 마음 한켠으로 차갑고 쓸쓸하셨다고. 그다음에 부산아재님도 소셜 무섭다고. 전화 네 모뎀 소리 다시 해봐. 그거 재밌으셨다고. 네, 기계 소리가 장난하죠. 미공매님이 뒷앱은 학생 때 알게 돼서 알아보고 직접 접속도 해봤지만 영어로 다 써있잖아. 네. 그래서 언어의 장벽으로 별로 알게 된 건 없었는데 방송 소재로 들으니 반갑네요. 그 밑에 또 더 뭐 있대. 어니언. 더 심해가 있나 봐.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FBI한테 다 감찰을 노출돼요. 그러면서 또 후원을 해주셨어. 너무 미국맨님 너무 우리 너무 많이 해주셔. 나중에- 지분이 진짜 있으시다니까. 나중에 설날이나 추석 때 선물 보내드려요. 그다음에 2036 해병님께서 옛날 생각 새록새록 나신다고. 특히 모뎀 연결음. 그래서 친구 제 추천으로 어느 사이트 들어갔다가 전화비 수십만 원 나와가지고 개맛뜨지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신 분들 많으실걸요. 그다음에 주루엔 시스님이 난 왜 한고수님이 이 새끼들 할 때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추억을 제대로 파셨네요.
그럼 이번 회차도 한고수님 정보 감사드리고 날씨 추운데 편집해주시는 미음 리얼 미음님 감사해요. 미음 리얼 미음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 그렇게 네. 정성스러운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론 얘기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 Would you rather입니다. 이게 우주라고 배우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 영어 우주, 시간에 우주, 우주. Would you like? 잘한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장르는 공포 스릴러. 한국에서는 미공매. 미개봉. 미개봉 영화입니다. 그리고 러닝 타임은 95분이고 감독은 데이빗 가이 레비. 그리고 주연은 브리터니 스노우, 제프리 콤스 등등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배우는 거의 없고 저는 보니까 브리터니 스노우라는 배우가 여자 주인공 아이리스로 나오는데 피치 퍼펙트라는 음악 영화가 있어요. 여자애들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거기 나왔던 배우들하고. 이 여배우가 그거잖아. 포르노 배우였잖아. 아니요, 그거는 샤샤 그레이. 샤샤 그레이가? 거기서 센 언니 있잖아요. 아, 주인공이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화는 그런 장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 한 씬도 없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았어, 근데? 네,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몰입해서 보게 되는 거였는데 나라면 저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까. 맞아. 내가 이렇게 인간성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고 막 이랬던 게 저런 극한 상황 나면 난 어떤 인간성을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돼.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줄거리 좀 말씀드릴게요. 주인공 아이리스가 동생의 병구안을 위해서 렘브릭 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인데 이제 아이리스는 이제 평범한 집의 가장이죠. 어떻게 보면 성인이긴 하지만 그렇죠. 동생이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백혈병인 것 같아. 골수 이식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간호사였나요, 주인공이? 아니요. 간호사는 아니었고 아니에요. 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동생을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렘브릭 재단이 어떤 제안을 해. 그 제안이 뭐냐면 저녁 만찬에 참석을 하고 다른 경쟁자들이랑 일종의 게임을 하고 그 게임에서 우승하면 동생을 위한 후원을 하겠다라는 제안이죠. 근데 좀 찜찜해하긴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트리스 면접을 봤지만 거기서 잘 안 되기도 했고 이제 삶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고심 끝에 그 의심스러운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렘브릭 회장은 이제 참가자들을 불러놓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채식주의자라니까 고기 먹어라. 먹으면 몇십 달러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근데 돈이 급한 참가자들은 이 사람들이 다 돈이 급해서 아이리스처럼 제안을 받은 거예요. 돈이 아쉬우니까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 약자들만 불러놓은 거지. 네. 네. 그래서 드디어 게임이 시작이 되고 그 게임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그 게임의 이름은 영화 제목과 똑같은 Would You Rather. 한국어로 의역하면 대충 이거 할래? 아니면 저거 할래? 정도가 되겠다. 게임은 시작되고 아이리스와 참가자들은 렘브릭의 룰에 따라서 A 또는 B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재밌었고 여운도 많이 남고 영화 감상평은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궁금한 키워드를 몇 개 뽑아봤는데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룰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네, 보통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지. 이거를 해야 될지 저거를 해야 될지 뭐 작게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리고 뭐 크게는 뭐 이 대학이냐 저 대학이냐 뭐 이런 그렇죠.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잘 못 고르잖아. 현대인들이 고민할 게 많으니까 이제 옵션이 너무 많죠.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는 이런 현상을 햄릿 중근이라고 하는데 쉽게 햄릿? 햄릿.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하지만은 결정장애에 대해서 좀 조사하다가 그 책이 하나 있어요. 뭔 책? 결정장애 세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왠지 저자 읽고 싶다. 올리버 예게스. 예게스. 네, 올리버 예게스가 쓴 말이 있어요. 전쟁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 오히려 더 많은 기회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메이비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Maybe? 네.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세대를 말하는 건데 SNS 같은 데다가 어떤 상품을 딱 올려놓고 아 나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고민할 때만 좀 있잖아요. 그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이버 같은 데다가 지식인 있는 데다가 맞아.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하루에도 이 A or B 그거는 하루에도 수백 번을 하는 것 같아. 사람이 살면서. 아 진짜. 일단 뭐 밥 못 먹을지부터 뭐 드실래요? 그럼 이렇게 잘까 말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잘까 말까가 고민이야? 잘까 말까는 아닌데 잘까 말까가 고민이냐? 아 그래? 그건 그냥 자면 되는 자는 거죠. 거 아니야? 졸리면 되는 거지 이거는. 예. 보통 저희가 술집 갔을 때 안주를 쉽게 못 고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번에 난 이거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 주문할 때 식사는 각자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딱 가면은 항상 제가 마지막에 고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먹고 싶은 경우는 뭐예요? 그것도 결정장애인가요? 그것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 A or B or C지 그거. 저는 A, B를 다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짬짜면 먹어 씨. 그래서 제가 결정장애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이제 9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손가락 쫙 펴시고 하나씩 적을 준비해 다 보세요. 해 빨리. 근데 결정장애가 누구나 다 있잖아. 근데 근데 그 레벨 차이가 있는. 대신 이제 그런 9가지 정도로만 질문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심하다 안 심각하다. 그런 걸 따지는 거죠. 개수가 많으면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저는 첫 번째, 다 해봐. 하고 있어. 식사 메뉴를 고를 때 2분 이상 걸리거나 타인이 골라준 메뉴를 먹는다. 나. 난 안 그래. 그건 속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혼자 쇼핑을 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대신해줄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한다. 이건 아니야. 세 번째, 머리를 자를까 말까 일주일 넘게 고민한 적이 있다. 네 번째, 무슨 색을 사야 할지 몰라 같은 디자인의 옷을 색깔별로 산 적 있다. 다섯 번째, 누군가 질문을 해오면 글쎄 혹은 잘 모르겠는데 와 같은 애매모호한 말을 되풀이한다. 진짜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런 거 그거는 빼고 빼야지. 빈도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 여섯 번째, 결정하지 못해 결국 학업이나 연애 등을 포기한 적이 있다. 일곱 번째, 사소한 결정을 대신 좀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 여덟 번째, 결정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스트레스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타인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네, 이 9가지 질문 중에서 2개 이하 2개까지는 정상이에요. 나 2개야 진짜. 아 진짜요? 한고수님 2개? 네, 형은 좀 약간 딱 그게 자기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또 성격이. 근데 이게 자존감이 엄청 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도 파먹을. 3개에서 5개까지는 초기 단계, 약간 이제 의심을 해볼 만한 단계. 저 3개인데. 안도팔님 3개예요? 네. 슬슬 예열되고 있는 단계구나. 그리고 6개 이상은 이제 결정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강대리님 몇 개 나오셨어요? 저는 이 새끼 다 나왔어. 아니 저 5개 나왔어요. 어. 아직까진 정상이에요. 저 그래서 약간 지금 통계가 의심만 받을 정도. 한고수님이 2개, 안도팔님이 3개, 내루미가 4개, 강대리가 5개. 뭐야 이거? 2, 3, 4, 5가 딱 나와. 그러니까 결정을 다 한고수님이 하는 거야. 맨날 우리는 휘둘리잖아. 우리는 맞아. 쫓아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군대에서 이런 결정이 진짜 많잖아. 그렇지. 그쵸. 네. 군대에서 특히 이등병 때 이런 말이 있어.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지 말라고. 이 생각 들면 하지 말라고 그냥. 요즘에 현실에서는 그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무조건 하는 걸. 하는 걸로. 군대에서는 안 해야 되는데 괜히 이등병이 깝치는 것 같잖아. 그렇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해야 무조건 돼. 아침에 나 혼자 사무실 출근했는데 내가 혼자 청소할까 말까?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이 생각 들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보통 이제 그런 간단한 결정 말고 진짜 막 머리 덜 빠지는 네. 고민들.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고민, 중요한 고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은 웬만해서는 저는 해야 한다라고 요즘은 결정 짓고 있어요. 그러면 한고수님은 뭘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여태까지 머리가 막 뽑힐 정도로 막 했던. 머리 자를까 말까. 진짜 거기서 나 진짜 격하게 공감했어. 머리 자를까. 이거는 제가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해?
그렇게 살면서? 따지면 짧게 자를까 말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쪽인데. 최근에 제일 많이 했던 그런 아니요, 제가 고민. 한고수님을 잘 아는데 한고수님이 예전에 머리가 되게 화려했단 말이에요. 많이 화려. 저 처음 보고 욕할 뻔했잖아요. 아, 하지 마 이런 얘기. 그래서 그래서 어. 그래서 되게 예전부터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야, 나 머리 자를까? 이러면서 여자 같아. 도파리는 무슨 고민했는지 알아? 딸까 말까. 형, 저 쌀까요 말까요? 지금 되게 무서운데 쌀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뭐 고민 많이 했어? 저는 서울에 살까 말까? 아, 서울에 살까 말까? 서울에 서울에? 살까 말까? 아, 그 고민을 제일 심하게. 네, 제일 많이 했죠. 메르미는? 저는 최근에 진짜 머리 뽑히게 고민한 게 안드로이드냐 아, 맞아. 그 고민 이거를 한 1년 반을 고민했어요. 진짜? 그래서 막 다 욕했어요. 막 그냥 사 막 이러면서 결국 그만해 막 이러면서. 결국 애플로 넘어오셨죠. 네, 넘어왔죠. 네. 강대리는? 저요? 죽을까 살까? 아니에요. 저는 안 죽죠. 여자를 만날까 말까? 아니 그건 선택권이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나 그 고민 가장 요즘 심각하게 많이 했어요. 확실해? 확실해. 혼자만의 고민인 거지. 전 제일 많이 진짜 근데 인생에서 결정할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어떤 학교를 쓰면 꼴찌로 들어가요. 근데 어떤 학교를 가면은 그냥 갈 수 있어. 근데 저는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지원했다 맞아. 떨어질 때여서 그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머리에 정말 정수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막 그게 상상이 갈 정도로 막 잠도 못 자고. 진짜 많이 고민하면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뽑히죠. 탈모 고민. 구멍이 나요, 구멍이. 동전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강대리는? 네? 저는 살면서 고민은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제일 지금 강도가 심한데 인생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아니, 인생 고민 아까 체크 안 했었어. 그냥 맨날 맨날 뭐 먹을까 이러면 하지. 고민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물건 살 때 요새는 그냥 다 사요. 네, 저도 물건 빨간 거 파란 잘 거 사요. 둘 다 갖고 싶다? 그럼 그냥 둘 다 저도. 사버려요. 이제 그런 것 쯤은 막 사도 되는 나이인 것 같아.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하지 그거 인터넷 쇼핑하면서 맞아. 이게 살까 말까 색깔 말까. 고민되면 저도 2개 다 사라 그래. 그래서 까만 거가 개인 취향이야. 근데 저 색깔은 사람들이 잘 어울린대 뭐 이럴 때 그런 고민 엄청 많이 하게 되죠. 둘 다 사요 요새는. 저는 마음에 드는 바지는 같은 색깔이라도 2개 사요. 저 같은 경우 같은 옷을 또 사 나는. 아 그런 것도 있다. 네. 오래 입고 싶으니까. 신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의 같은 라인의 계열은 계속 같은 것만 사잖아요. 맞아. 저도 그런 거 그 하나씩 있어요. 혼자 있으면은 만약에 여자가 혼자 쇼핑을 해. 음. 빨간색 살까 파란색 살까 고민하는데 빨간색 사 혼자 있으면. 근데 옆에 누가 있잖아. 그럼 꼭 물어봐요. 그지? 이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그 자기 본심 고민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그거 같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아. 나중에 오케이. 문제 생겼을 때, 야 네가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에이 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 그 그럼. 정도는 진짜 아닌데. 고민이 그건 돼서 아니에요. 그런가? 저는 혼자 쇼핑하면은 되게 잘 사거든요. 그냥 딱 그래, 뭘 혼자 사든 다 사오거든요. 근데 옆에 누구랑 가면은 괜히 좀 물어보게 되긴 해요. 그게. 그럼 말 시키고. 근데 남자친구분들이 여자가 고를 때 막 되게 긴장 타잖아. 그 자기야 진심으로 이게 나 했대. 진심으로 답변 안 해주는 거 알지? 요즘에 그래서 CF도 막 있잖아요. 그거 괜찮네. 오, 야 그거 잘 어울리겠다. 이거 다 개뻥이야. 그래서 그게 모범 답안이 나왔어. 뭔데?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막 골라 여자. 근데 남자고긴 같은 색이잖아. 그럼 보라색은 옷 자체가 예뻐서 뭐랑 너 체형이랑 어울리는데 색깔은 너 얼굴이랑 이게 핑크가 더 어울려. 뭐 이런 식으로. 2개 다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해야 그 얘기를 해야지 평탄한 데이트를 할 수 있대. 그럼 지가 2개 다 사줘야 되잖아. 그걸 사달라? 아니 자기가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왜 사줘? 난 뭐 사줄 사람이 없었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네. 일단 이제 결정장애 원인으로 보면은 자신의 성향이나 그리고 성장 배경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정보의 오대양 속에서 상실된 자아 정체성. 상실된. 네. 그래서 이제 매사에 이제 부모의 결정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사람들은 진짜 많아. 저희 주변에도 아직까지도 지금 나이인데 엄마가 골라주는 옷을 입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몇 살인데? 지금 한 30 정도? 에이 그건 좀 그렇다. 네. 근데 그게 자기도 편하고 그런가 봐.
근데 옷에 신경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습관이 된 멋부리는 거죠. 것도 좀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런 것도 있고. 와이프가 입혀주는 대로 입는 남자도 많아요. 근데 옷 쪽에서는 좀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스마트폰과 이제 인터넷 만능주의로 자신도 모르게 우유부단함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메르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선택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갈수록 자원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뭐 논이고 밭이고 뭐 서고 돼지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고기도 많잖아요. 양고기도 있고. 많죠. 뭐 먹을지. 네, 뭐 먹을지가 얼마나 옛날에는 고민이 그냥 됐어요. 삼겹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지금 고민이긴 막 한데. 부위별로 팔고 막 맞아, 이러잖아.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제가 물건을 딱 샀는데 친구가 뭐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얼마? 그러면 에이 그저 어디서 싸게 파는데 뭐 이렇게 맞아. 그러면 괜히 진 거 같고 되게 바보같이 된 거 같고 어제 제가 그랬어요. 어제 생일 계획했잖아요. 무슨 자 모양의 손바닥 정도 크기인데 이게 한 용도가 한 15가지가 돼요. 병따기 용도도 있고 뭐 자도 쓸 수 있고 그런 건데 칼같이. 저한테 저 필요할 것 같아서 줬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격을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이제 형 그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나 이거 5,000원 주고 샀는데 그래도 자기 4,000원 주고 샀대. 아이씨. 졌어. 근데 약간 그게 그렇게 이런 경우 있다니까. 많지. 그러니까 괜히 물어보는 것도 맞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혹시나 정보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도 그래서 있어. 더 고민이 많이 돼. 그 사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틀리거나 이제 실패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잘못된 선택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이기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분이나 표정 그리고 분위기를 좀 살펴봐요. 이거 보면 저도 여기에 해당돼요. 이거는 약간 분위기를 좀 살피는 편이긴 해요, 제가. 사려가 깊어서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심리학 용어 중에 결정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는 지연 행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불편한 마음에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나 혹은 끝마쳐야 하는 일을 되도록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요즘 제가 그런데. 근데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게으름이라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게으름은 단순히 나태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지연 행동은 역설적으로 완벽주의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좀 틀려요. 요즘 제가 줄곧 야근이잖아요. 근데 진짜 할 일이 많은데 중간중간 다른 걸 해요. 근데 일만 하는 바쁠 게 때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게 막 진짜 막 저버릴 일이 것 같아요. 엄청 밀려 있는데 고양이 사료 사고. 맞아. 할 거 다 해. 근데 이런 게 약간 저거 완벽주의자들이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어차피 완벽하게 못할 거 시작도 안 한다. 약간 이런 심리? 그쵸. 이제 스스로 이제 방어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정장애를 치유하고 싶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구가 있어요. 뭐 본능에 충실해라, 뭐 자신의 장점을 찾아라라는 말이 많은데 전 딱 그냥 두 가지 들어오더라고요. 자신의 선택한 삶에 감사하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 가장 그냥 와닿는 말이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고치기가 힘들어.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내가 뭔가를 하나 결정했잖아. 근데 그거는 이 결정이 이제 잘못됐다 잘됐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잖아. 그렇지. 그치. 그리고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둬 자꾸 막.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뭐야 갑자기. 내가 좀 그런 생각 많이 해.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내일 눈을 못 뜰 수도 있어. 그건 그래. 자고. 나도 운전할 때마다 맨날 그 생각해. 근데 뭘 잘하고 잘못을 걱정을 해. 그러니까 더 내일 심한 못 살 수도 있는데. 걱정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하면 편해져 근데 진짜.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주변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약간 그런. 내가 학생 때부터 많이 했던 생각이 그거야. 친구가 야 우리 집에서 오늘 자고 가라 그러잖아. 네. 그럼 고민 안 해 그냥. 집에 다음날 분명히 엄마한테 혼나지. 혼나는데 그냥 고민 안 하고 자는 이유가 아이고 씨 엄마가 죽이기야 하겠냐 이 생각 있지. 엄마가 나 죽이진 않겠잖아. 맞아. 그래서 이분이 좀 저돌적이에요. 그냥 그 생각하고 자면 편해. 멧돼지 같아. 일단 안 죽으면 친구 집에 늦게까지 있다 오니까 그때 또 추운 겨울날 나가기 싫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고 가게 되죠 또.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근데
확실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오늘의 나는 돌아오지 않아요. 맞아. 갑자기 그 생각이 1년 전부터 들어가지고 오늘 하고 싶은 거 오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후회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사람 인생이 아니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최고죠. 그리고 약간 자기 합리화를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상황 있잖아. 난 4,000원 주고 샀는데 막 이러면 손해 보더라도 그냥 너 어차피 안 쓰잖아. 근데 나도 안 써.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되게 잘 쓰는 것처럼 좀 꾸미는 것도 필요한 거 같아. 아니면 너는 미리 사서 뭐 내가 미리 만져본 그런 게 있다. 그런 맞아 그건 있더라. 아, 나도 이거 알고 있었던 거야 막 그런 거. 그런 거지 뭐. 그냥 그 사용하는 장면을 찍어서 인스타에 계속 올리라고. 어쨌든 남들한테 설득하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결정장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햄릿 증후군 알아봤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일상적인 선택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영화 속에서는 뭐 거의 극단적이지. 극단적이죠. 죽느냐 사느냐. 진짜 햄릿 증후군이지 진짜. 얘를 때릴래 쟤를 때릴래 뭘 선택해도 내 손해야. 이제 이 램브릭이 좀 괴롭히는데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너프 필름 보는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스너프 필름도 찍잖아. 무료하니까 자극적인 거를 더 찾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등장인물 모집해서 니들끼리 싸우고 뜯고 해봐라 막 이런 거 같아. 그 호빠도 호빠가 있고 뒷바 뭐 정바 이렇게 있잖아. 그래? 그런 게 있어? 모르겠어요. 네. 호빠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근데 게이바이지. 네. 게이바는 남자가 남자 선택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거기 돈 많은 애들이 더 많이 와. 게이바에? 왜냐하면 얘는 질린 거야 여자가.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야 여자가. 자극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게이바를 찾는다고? 게이바 가서 그 남자한테 한번 돈 주고 해보는구나. 야 새끼야 내가 이거 하는 해봐. 거 해. 응, 저거 해봐. 내 앞에서 응? 해 새끼야 이런 거. 왜 감정이입돼서 그래? 눈빛이 약간 그 소라넷 이런 데도 보면 그치.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래서 램브릭도 거의 그 수준. 그렇지. 돈은 많고 근데 이게 지금 불쌍한 사람들만 모아서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심리가 있잖아. 거의 사디스트? 맞아요. 괴롭히는 심리. 그래서 이 새끼야 준비하고 있었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네. 항상 한 템포 늦어. 그래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네. 네. I'm so sorry 도파리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거 안 하려고 했죠. 일부러 안 하려고 했고. I'm so sorry. 아니 네. I'm so sorry 도파리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디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머릿속에 그것만 있었나봐. 암소스.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까먹은 거야 지 혼자. 아니 그거를 매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정 뺐죠. 코너인데. 네. 제가 알아본 거는 이제 사디즘과 마조이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한국에 알려진 게 오래됐겠지만 그 전면에 등장한 거는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 네, 그래서 오늘 거짓말을 불렀어요. 아 그래서 거짓말인데요. 보셨어요 다? 난 안 봤어. 저 봤죠. 도팔님 보시고 네. 강대리님 보셨어요? 거짓말? 저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야한 그거 거잖아. 뭐야? 완전 야하지? 네, 맞죠. 서로 때리면서. 저도 봤어요. 아 그런 중딩 때. 내용이야? 네. 중딩 때 봤어? 네. CD로. 아 발랑 까지. 그게 뭐야? 다 불러가지고 와 집에. 아 혼자 봐야지. 그런 거. 난 아니 남자들은 같이 봐 보통. 네. 남자들 같이 봐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래. 근데 그 거짓말 보고 이렇게 좀 이해는 안 갔어요. 뭐라 그러지? 그런 영화가 없었는데 생겨서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아. 물론 이제 전부터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비디오 탭을 통해서 일본의 본다지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성적 과학 게임 그리고 SM. 네, 엔터테인먼트 말고요. 네, 그 비디오가 많이 나돌았거든요. 채찍. 네, 그런 거는 이제 다 대부분 음성적인 거였는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거짓말이 최초였죠. 네, 장선우 감독이 장정일의 원작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영화화하면서 사디즘과 마조히즘에 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에 되게 센세이션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디즘이 때리면서 흥분을 느끼는 네. 거고 마조이즘은 맞으면서. 맞으면서. 네.
욕해줘 막 이런 건 그런 뭐야? 거죠. 마조이즘. 그게 초기 증상이래. 네. 아 욕해줘가? 그러니까 그 점점 더. 침뱉어줘 막 이런 거. 네. 그치 뭐 다. 그런 거죠. 대부분 그런 게 약간 그 병리학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대부분들 할 텐데요. 이제 단순히 그게 정신병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뭐 신체적으로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것보다 철학적인 철학적인? 네,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강대리 네가 네. 어떻게 해서 네가 이상형에 그리던 여자가 생겼어. 네. 그래서 처음 잠자리를 가지려고 그랬는데 여자애가 네. 때려달래.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때려줘야죠. 근데 사귈 거야? 근데 저는 싫어요. 때려달라 그런 자체를 싫어해요 저는. 막 욕해달라 막 그러면. 난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그 여자를.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정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르미는 뭘요? 제가요? 남자가 너를 막 때려. 싫죠. 아니면 때려달래. 침뱉어달래. 완전 싫죠. 신고해야죠. 아 근데 너무 그것만 빼면 다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 거 마녀사냥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남자친구가 다 괜찮아. 응. 다 괜찮아. 성격도 좋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얀 스타킹에 이렇게 집착을 집착을 한대. 스타킹 좋아하는 남자들 많아. 아 근데 많은데 나도 좋아해 일단. 이게 문제는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거짓말해도 이 두 남녀가 괜찮잖아. 자기는 맞아. 맞으면서 괜찮고 그 사람 때리면서 얘는 천생연분인 그거면 거야. 좋지. 근데 나는 싫어. 근데 그게 꼭 좋은 걸까? 나쁠 건 또 뭐예요?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의 12%, 남성의 22%가 이런 이제 사디즘과 마조이즘적인 거의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런 도구들도 인터넷에 많이 팔잖아요. 맞아. 네,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디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사디즘이라는 용어는 크라프트 에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886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성적 도착으로 사디즘과 마조이즘을 이제 정의 내렸는데요. 사디즘은 이성을 잔인하고 난폭하게 다루고 싶어하는 충동, 그러한 행위에 대한 생각을 음탕한 감정으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마조이즘은 무조건 지배되고 있거나 그 사람에게 굴욕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배받는 상태. 아까 말 그대로 이제 때리는 걸 좋아하는 건 사디즘, 맞는 걸 좋아하는 건 마조이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디즘에 관해서인데요. 이 사디즘이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알퐁스 프랑수와 드 사드. 이름에서 유추가 되시죠? 사드. 네. 사디즘. 네. 이 사드는 사디즘, 사디스트의 어원이 된 사람이고요. 파리 출생이에요. 아버지가 백작이었고요. 17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14년까지 살았고요. 되게 오래 살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살았어요. 순수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요. 그의 아버지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귀족이었으면 그 사람 그렇게 오래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맞았을까? 그렇지. 그러면은 알퐁스 프랑스와 사드? 네. 이 아이씨가 부유했으니까 사디즈잖아. 네. 그러면은 마조이즘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이건 좀 꼭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남한테 영향을 받는, 아까 전에 말했던 약간 햄릿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조이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남들이 뭔가 내려주는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네, 성장 배경에서 뭐 부모님이 어렸을 강압적이거나 때부터, 해본 경험이 없다면 대상관계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뭐 A와의 경험이 B와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건데, 엄마가 지배하고 자기를 지배받는 입장이었어. 근데 자기가 성인이 됐는데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느끼는 거야. 그치. 심리적으로 그게 좀 쌓여가지고 앞으로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때문에 있겠다. 있죠. 네. 사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되게 존경했다고 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사드를 떠나 있었는데, 이러한 가정사가 훗날에 이제 그가 반여성적 사상과 어머니를 증오하는 근원이 되게 됩니다. 성년이 되자 그 당시 귀족이 그랬듯이 사법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다가 아르귀 사건, 마르세유 사건, 어린 소녀들 사건, 이 세 사건 등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스캔들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생애 3분의 1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건은 1786년에 부활절에 일어난 사건으로요. 당시 이제 실업자로 거리를 구걸하던 로즈 켈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에게 이제 사드가 청소를 해주면 금화 한 입을 주겠다 라고 이제 제의를 하게 되고요. 그녀가 이제 그 제의를 받아서 사드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아르케이에 있는 작은 집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그 집은 이제 사드가 2년 전에 미리 마련한 집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로즈 켈러를 가두고 그녀를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상처가 나면 그 위에 뜨거운 밀랍을 붓는 행위를 했대요. 네. 그리고 온갖 잔혹한 행위들을 가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녀가 이제 사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구사일생으로 탈출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고발이 돼서 사드는 재판을 받고 7개월 동안 피에르 앙시에 감금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사건은 1772년 6월에 마르세유에서 광란의 파티를 열어서 그의 하인과 남색을 하고 남자 하인이었겠죠. 창녀를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변태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게 다 사드 그 새끼 얘기야? 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디즘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채찍으로 창녀들을 때리기도 하고 창녀로 하여금 자신을 때리게 했고요. 마조도 약간 있네. 마조기도. 둘 다 있네. 칼로 맞은 횟수를 표시하기도 했대요. 몸에다가. 칼로. 네. 아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창녀에게 준 체험제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최음제. 네. 그 항상 그가 이제 체험제가 들어가 있는 사탕을 들고 다녔대요. 이 사탕 안에 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먹은 창녀가 위독해지면서 이 사건이 또 알려지게 됐어요. 사드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고 가택수사와 재산 압류, 사형까지 내려지게 되는데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잡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774년에 어린 소녀들 사건 완전 이 새끼 쓰레기 새끼네. 사건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학적인 행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점점 발전하는구나. 네, 5명의 소녀와 1명의 소년을 라코스 성의 하인으로 고용을 해서요. 그들에게 이제 엄란한 가혹 행위를 이제 벌였는데요. 그걸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살인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잡힐까봐 이탈리아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이제 장모의 편지를 받고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철학적인 문제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약간 반종교주의예요. 반도덕적이고 반여성주의 철학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방탕하지만 범죄자는 아니다. 살인마라. 아예 이제 생각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정신병인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정신병이라고 하기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걸 정신병으로 구분한다는 거는 저희가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하셨듯이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 둘이 만났어. 그럼 둘이 좋으면 문제가 없는 거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발전이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아, 그거 약간 안락사도 좀 돼. 내가 죽고 싶어. 죽으면서 느끼는 쾌락을 느끼고 싶고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둘이 만났어. 그러면 이걸 죽였다. 그럼 이거는 범죄느냐 아니냐 이거도 그런 문제로도 갈 수가 같아. 이게 꼭 정신병으로 국한 지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념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인간은 자연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난 살고 있다. 네, 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자연적이다. 그러니까 나는 왜 제재를 받아야 되는가? 네, 네. 그 제재를 하는 사회가 잘못된 거지 내가 그 잘못된 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매음이나 매춘, 간음, 근친상간, 강간, 동성애자 이런 게 자신의 쾌락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정당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범죄라고 여겨왔던 거 있잖아요. 도둑질, 살인 그런 것도 이제 범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니까.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었냐면 도둑질은 이제 가진 자에게서 못 가진 자에게로 부를 이전하기 위함이고 살인은 인간이 원자로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의 힘을 덜어주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행동이라고 본 거죠. 남을 죽이는 행동은 어차피 이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대신 도와준 거.
이제 그게 단순히 정신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억제를 가졌던 거에 반해 이 사람은 가치관이랑 신념이 있어.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독특하게 여성이 가부장제와 결혼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이것만 들으면 되게 좋아. 그래. 되게 좋아 보이죠. 그게 전혀 페미니즘적인 그런 입장에서 아닌 것 이야기한 게 같아. 아니에요.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성이 창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결혼 생활은 이미 그런 틀 안에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모두 창녀여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이제 그는 모든 여성이 어떤 남성이 와서 섹스를 요구하면 그거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성은 일종의 이제 단순히 이제 성적 도구로 본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사드의 에로티시즘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생각인 거예요. 단순히 뭔가 쾌락을 통한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지만 그가 이야기하고 행동했던 거는 그냥 다 극단적인 완전 자연인이네. 네, 행동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사회화를 거부하는 사람인 네. 거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 고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제 모든 쾌락들이 확장되면 식어버렸던 욕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욕망들을 이제 되살려주는 새로운 욕망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이제 소설로 또 막 적어요. 이런 새끼들이 꼭 책 내더라. 네, 책을 내요. 이제 그거를 본 아까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디즘이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디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무식해서 뭐 이게 아무 때나 행했던 행동은 아니었고 이 사람은 자기만의 지 독특한 가치관에 네, 그냥 충실했던 거야. 네, 철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한 행동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한 행동에 대한 자기 주장을 책으로 써내기도 했었고요. 그 시대니까 먹혔지. 씨. 네. 지금에서 시적이었잖아. 그리고 뭐 이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설득당한다니까요. 듣고 네. 있으면. 똑똑한 지금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 그렇지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게 뭐가 나쁘지? 이거에 빠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이 사건도 그건데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막 피해 여성이 과학적인 진짜 포르노에서 등장할 만한 굴욕적인 자세로 사진 찍힌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도 동영상이 찍혀져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가해자가 협박을 해서 이제 강제로 찍은 사건들이었는데요. 사건의 범인이 사법연수생이었어요. 용의자 이제 이마무개 씨. 아 우리나라야? 네, 31살이었고요. 5년 동안 여성을 협박하면서 성폭행하고 2,800여만 원을 뜯는 돈도 뺐었어요. 네, 그런 혐의로 경찰에 이제 체포됐는데요. 되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오련 이제 사법고시를 쳤고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사법연수원생 1년 차에 그러한 사건 때문에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전화방 있잖아요. 네, 전화해서 그냥 대화하는 이렇게 무작정 전화방에 있는 그런 여성과 이제 전화를 해서 폰섹스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전화방을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넓혀가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호기심에 그거에 응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 상관이 없지 않냐. 근데 처음에 있던 그 대상은 호기심으로 했는데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약간 그래서- 그건가? 네. 내 안에 살인 본능이 깨어난다 뭐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인가? 내가 몰랐던 어. 네, 그런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했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성의 12%라고 그랬냐? 남성의 20%가 그러한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저기 있다고. 불을 지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여성이 원래 되게 집이 엄해서 그런 게 밝혀지는 걸 되게 두려워했대요. 근데 이 남자가 그걸 포착하고 그 여자를 이제 협박했구나. 협박하기 시작한 거죠. 또 약점 잡아서. 네. 그래서 이제 수년간 그 여자를 괴롭히고 성폭행도 하고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남자는 약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약간 이상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성공한 삶이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본인의 욕망을 그런데 풀 수밖에 없었던. 아니야.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는 그 핑계를 거기서 찾으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핑계야 저건.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을 잡고서도 증거를 이제 정확하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사법연수원생이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거의 안 남겨놨었대요. 나쁘긴 나쁜데 어떻게 또 보면은 불쌍한 것도 있어. 본인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일 있었잖아. 옛날에 제주 지방 판사인가? 아, 네네. 공부만 한 거야. 미친 듯이 엄격한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그걸 어디 풀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장소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뭐였어? 자위행위 했었지. 네, 거기 네. 여자 여고생 앞에서. 앞에 두고. 자기가 뻔히 알아. 이 행동을 하면 나는 지금 훌륭한 판사고 이런 건데 이 행동하면 나는 이제 좆된다.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자제가. 그 사람이라고 검사였나? 판사였어. 판사였어요? 응. 그 사람 생각 없겠냐? 나 판사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하면 나 좆되는 거 아는데. 그 상황의 쾌락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디즘은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되게 아까 이야기했던 게 저도 대답하기가 좀 그랬는데 정신병이랑 경계가 모호해요. 정신 질환은 아닌 것 같고 네. 약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것 같은데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엄마 막 무차별하게 막 죽인 사건 알지? 아들이 네네. 그래서 맨날 그건 공부만 시키니까 얘가 그냥 엄마 죽여버렸잖아. 어머니가 원체 장소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장난 아니었대. 네. 그 엄격함이. 네. 근데 걔가 또 공부를 또 못한 것도 아니었대요. 전교에서 1, 2등 하고 네. 그러네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막 진짜 저는 요새 가치 판단이 정말 많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텍스트를 딱 들으면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국에 가치 판단이 다 흐려져. 그래서 엄마는 만약에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엄마는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키웠고 방식이 문제긴 하지만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자기의 꿈이고 자기 걸 포기하면서 자식한테 쏟아 부었고 그래서 나는 이 애가 잘 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야. 근데 또 기질이 표현형이 과격하고 또 되게 빡빡한 스타일이다. 엄마 그런 꾼데 다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어. 단지 아들한테만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근데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한테 기대에 부응은 못하고 네, 또 마음이 좀 유약해서 대들 엄마한테 이길 정도도 못 되는 거지. 압축이 되다가 어느 순간 확 폭발한 건데 둘 다 불쌍하긴 불쌍하죠. 근데 저는 이게 스토리를 좀 짜봐요. 엄마가 과연 이런 성격이었지 않았을까? 아들이 이런 성격이지 않았을까? 그럼 엄마는 자기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판단을 그렇게 내린 거죠. 자식이 싫다 했으면은 그건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싫어하면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내리기로 했어. 요새는 막 경계가 막 무너져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노라고 했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방금은 부모 자식 간이잖아. 교육이 달려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공부를 못하고 이게 엄청 큰 잘못은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되게 나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런 거 보면은 나도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그것도 있고 엄마가 만약에 아들이 잘 되는 게 자기 인생 최고 행복이라면 엄마는 아들이 그걸 거부했을 때 엄마는 전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런 엄마들도 있고 그게 되면 남들 다른 보는 엄마들도 눈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둘 사람도 있지. 중에 하나든 엄마는 자식이 멀쩡하게 크고 뭐 훌륭하게 돼야지 자기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 욕구의 부재죠. 네. 본인이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되길 원하는 것도 어떤 있고. 이유가 됐든 아들이 본인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 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뭐 심리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들이 그렇게까지 될 동안 표현 안 했을 것 같진 않거든. 근데 엄마가 적정 수준에서 멈췄어야 했지. 그러니까 그런 제일 거. 무서운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병이라면 이제 그런 성장 과정에 의해서 피해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증상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 사디즘의 원조가 된 이 사드는 그런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철학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걸 막 선택한 것 같아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의 경우 뭐 딸이든 아들이든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근데 배경이 인생에 미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엄마가 학대하는데 잘 큰 애들도 있는 반면에 얘는 떨어져 있었다며. 그 어머니의 부재가 오히려 이런 어. 철학을 가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성적 도구의 대상일 뿐이라고.
어렵습니다. 남들의 인생의 철학을 알긴